이 작품은 5회에 걸쳐 독서 모임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1회는 서문과 줄거리를 통해 전체 그림을 살펴보고 2회는 책에서 묘사되는 1780년대 프랑스 귀족 사회의 실태, 3, 4회는 프랑스 혁명 전과 후의 비교, 5회는 저자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무도서관입니다. 오늘 읽게 될 책은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두 개의 혁명이 있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즉 1775년 미국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합니다. 둘 다 히랍 민주정 이후 두 번째 맞이한 서구 민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럽의 왕과 귀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 외의 인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고와 승리하는 모습은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먼 나라가 아닌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 공포는 더했을 것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775년 11월 말 어느 금요일 밤, 도보행 마차에 몸을 실은 은행원 자비스 로리는 방 그림자의 환영과 수수께끼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긴 여행 끝에 도보 로얄 조지 호텔에 도착합니다. 로리는 20년 전 텔슨 은행 프랑스 사무소에 근무하던 당시 고객이었던 마네트 박사의 딸 루시 마네트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도보 해협을 건너서 마네트 박사의 옛 하인 드파르주의 도움으로 스스로를 죄수라고 부르는 마네트 박사와 상봉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18년간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마네트 박사는 무심코 가까이 다가온 갸냘픈 소녀의 금빛 머리카락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린 듯이 낡은 가죽 목걸이 안에서 한두 가닥의 금빛 머리카락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소녀의 금빛 머리카락과 당시 아내의 금빛 머리카락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똑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탄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로리의 되살아나고 싶나요? 라는 물음에는 말할 수 없소라며 주저합니다. 여기서 마네트 박사를 주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서문의 전체 내용에 왜 과다한 상징을 썼을까요? 시간은 5년이 흐르고 1780년, 당시 영국의 사형제도는 모든 업계나 업종에 유행하던 비법으로 전체 범죄자의 4분의 3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도 이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첩자로 의심되는 자에게 덫을 놓아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마네트 부녀는 5년 전 도보해협을 오가며 안면이 있던 찰스 다니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피고는 반역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된다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변호사 시드니 카튼이 피고와 닮은 외모를 최대한 활용한 덕분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위정을 한 바사드는 영국 정부 관점에서는 애국자였지만 무고의 관점에서는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악덕 상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찰스 디킨즈는 문제적 인물 마네트 박사를 등장시켜서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젊은 마네트를 할 수 있는 찰스 다네의 재판을 통하여 당대 귀족의 기만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프랑스 혁명을 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의 실체는 영국 귀족보다 더했던 프랑스 귀족의 억압과 착취를 통해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이 그림자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자는 얽혀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마네트 박사의 딸인 루시 마네트는 프랑스 후작의 조카인 찰스 다네이와 결혼하고 루시 마네트를 짝사랑하던 시드니 카트는 사랑을 위해 성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마네트 박사는 왜 자신을 유폐시킨, 즉 원수와도 같은 후작의 아들과 자신의 딸 루시의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마네트 박사가 기억하는 다네이는 후작 부인과 함께 왔던 2~3살 꼬마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그림자를 담당한 마네트와 카트는 저자인 찰스 디킨즈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카튼과 로리의 대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습격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이 이야기의 3분의 1 남겨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비교적 온건했던 혁명의 1단계, 그러나 루이 16세의 바렌 탈출 실패로 온건파가 몰락하고 보다 급진적이었던 혁명의 2단계, 이때 찰스 다네이 재판이 프랑스에서도 펼쳐지고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시드니 카트는 다시 한번 피고와 닮은 외모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를 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 책은 프랑스 혁명의 긴박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선한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선 5회차 계획 중에서 인상 깊었던 단락이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였고 불신의 세기였다. 빛의 계절이었고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앞에 두고 있었고 아무것도 앞에 두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시대는 현재와 너무 비슷해서 그 시대의 가장 시끄러운 권위자들은 좋든 나쁘든 비교의 최상급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글은 두 도시 이야기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소설의 첫 단락입니다. 가장 시끄러운 권위자들의 기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극단적인 주장은 긍정적 측면이나 부정적 측면 어느 한쪽을 최대한 강조합니다. 가령 산업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 경제적 번영, 사회 개혁이 강조되면 불평등, 빈곤, 범죄, 정치적 혼란은 배제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실의 불평등을 느끼더라도 그 말을 꺼내는데 주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드파르주 부부를 중심으로 뜨개질의 명부를 통한 고발을 어디서 멈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인이 한 말이 사실이에요. 자크 3이 말했다. 왜 멈추겠어요? 거기에는 큰 힘이 있는데 왜 멈추겠어요? 글쎄, 드파르주는 이렇게 추론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멈춰야 해. 결국 문제는 이거 아닌가? 어디서 멈추는가? 들어봐요, 자크. 드파르주 부인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리고 방장수도 들어봐. 둘 다 들어봐. 폭정이라든가 압체라든가 하는 범죄들 때문에 이 일족은 오래전에 내 명부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파괴와 전멸시킬 대상으로. 내 남편에게 물어봐요. 그게 사실인지.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드파르주 부부의 다툼은 프랑스 혁명의 1단계를 이끌었던 비교적 온건한 지롱드파와 2단계를 이끌었던 급진적이었던 자코뱅파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당시 흉년과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한몫했지만 자코뱅파의 공화정 시기에 뚜렷한 기준 없이 공포에 사로잡힌 채 극단적인 단두대 사용이 빈발하던 시기를 묘사한 듯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찰스 다네의 하인이었던 가벨의 편지를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결실인 인간과 사회의 권리 선언을 언급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인류의 주권의식, 역사의식,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을 우리가 성취해야 할 하나의 이념으로 제시하는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경험에 대해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사회 질서에 대한 가공할 범죄라고 주장하며 이데올로기 논쟁을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몰락한 귀족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은 유익한 인력과 제도를 앗아간 폭거라고 주장했지만 혁명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미국 혁명을 다시 볼 줄 알았습니다. 끝으로 시드니 카튼이 대미를 장식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치 미래의 자신과 이야기하듯 자비스 로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되돌아볼 게 많은 긴 삶인가요? 카튼이 서글프게 물었다. 저는 78살입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자신의 외로운 마음에 나는 어떤 인간에게도 사랑과 애정, 감사나 존경을 받지 못했고 어떤 관심도 받지 못했으며 기억될 만한 좋은 일이나 유익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78해는 무거운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같은 시 그럴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던 시절이 아주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거의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면서 로리 씨는 대답했다. 서무회 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까워질수록 원을 그리며 시작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길을 부드럽게 하고 준비하는 일종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젊고 예뻤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았고 내 결점이 굳어지기 전이었던 시절의 많은 추억들이 내 마음을 울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당신의 삶은 되돌아볼 게 많은 긴 삶인가요? 에 대한 답은 힘들어하는 노년의 나에게 소년 시절에 나아가 답을 하는 듯합니다. 또한 삶은 길다고 유혹한 메피스토펠레스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나이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답변을 78살의 언행원 자비스 로리가 들려줍니다. 예전에는 어린 시절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인생은 원과 같아서 끝에 가까워질수록 시작과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최고와 최악, 빛과 어둠, 어느 하나를 택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맥락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카튼의 두 질문을 이어보면 한때는 자신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자신을 돌아보니 나의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니 완전할 수 없고 더더욱이 옳은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가요? 이상으로 두 도시 이야기에 대한 줄거리와 인상적인 단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처럼 시작과 끝을 만나게 하는 마무리는 한편으로는 교훈적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수성가한 저자답게 삶을 긍정하는 일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다음 읽을 책은 1815년 이후의 프랑스를
다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파리, 이제 너와 나의 대결이다 라는 구절로 널리 알려진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입니다. 이상 복무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